안녕하세요. 자, 요즘 특강주죠. 일주일 메가데이 해가지고 특강이 계속 진행되는데, 특강을 계속 듣느라고 고생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간 하루 정도 딱 투자해가지고 전 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공부했을 때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딱 정립이 되면서 좀 자신감이 생길 거니까, 일단 이제 이 핵심 이론 특강 정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도표화 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만 듣고 합격을 무조건 한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제 이 내용을 정리할 때는 모든 시험을 최근 15년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만 통해서 명확하게 맞을 수 있는 점수는 말문제로 50점이에요. 50점. 물론 좀 쉽게 나오면 60점까지도 되겠지만 사실 50점까지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완벽히 정리했을 때. 이걸 완벽히 정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또 아니에요. 본시험장에서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를 낼 때 이게 명확하게 딱 답이 손들고 있을 정도로 단답형으로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여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머리 긴 남자도 있고 여자 옷을 입은 남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함정에 빠져가지고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헷갈리는 게 있어도 야, 이건 내가 하나는 정확히 알겠어 라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50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60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세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으면 80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안정적으로 5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은 머릿속에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힘들 거니까 가능한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전 범위를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 제 수업을 계속 들었던 분들이라면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 처음 가르쳐 드린 내용은 없고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랑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특강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공부하는 시간을 잡고서 저랑 함께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즐겁게 수업 듣고 머릿속에 많이 좀 남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특히 9, 10월 달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거예요. 빠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범위를 쭉 회독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도 한번 쭉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만약에 실수한 것 또는 지엽적인 내용들은 다른 책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 여기에 들어있을 거니까. 자, 첫 번째 1편 보죠. 부동산학 총론.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이해할 때 뒤에서부터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겠다라고 해석해야죠.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겠다. 우리가 복합 개념 나오거나 종합적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법경기.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의 뜻을 복합적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주의할 건 얘하고 복합 부동산은 다른 거죠. 복합 부동산은 뭘 얘기하냐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부동산이지만 얘가 일체로 결합되어서 거래되는 경우, 이걸 합쳐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을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룰 때는 복합 부동산, 법경기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두 개 용어 기억해 놓고, 자,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이죠. 자, 경제적 개념의 이 5가지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출제자가 처음 문제 낸다라면 무조건 보너스로 이걸 낼 거니까, 우리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자산 이런 말을 쓰듯이 재산에 해당되는 자산, 자본,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요소면 공급 관련된 거고,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된 거고, 수요 공급이 거래가 일어나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듯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 경제적 자산 이렇게 생각하고, 5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외워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특히 물리적이라는 거. 이 물리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해석했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해 나갈 때 이걸 물리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눈에 보인다는 건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낸다면 다음 중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찾아라, 경제적 개념을 찾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암기 코드가 있었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물리적이란 말 나왔을 때 7단원 부동산 관리에서 물리적 하자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하자, 눈에 보이는 하자라고 나왔어요. 이걸 이제 만약에 감정평가로 넘어가면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해요. 물리적 감가. 감가라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면서 가치가 떨어진 건 뭘 얘기한다? 마모 파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마모 파손. 마모 파손이고, 이 물리적 하자를 얘기할 때도 마모 파손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물리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 기술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리적 하자를 좋지 않은 행위가 무슨 관리냐라고 나오면 기술적 관리예요. 법경기 관리에서 기술적 관리. 얘가 기술적이란 말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기론에서 물리적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 물리적인 하자, 물리적 감가 나오면 마모 파손을 얘기하고, 물리적 하자를 조치한다 그러면 기술적 관리, 물리적 기술적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렇게 용어 정리해놔야 되고, 자, 법률에서 좁은 의미의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 토지와 그 정착물. 자,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정착물에다가 뭘 합쳤냐면 준부동산을 합친 거죠. 자, 그럼 준부동산은 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한다. 동산 등이에요. 8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재단까지 포함해서. 자, 그런데 동산 등인데 등기 등록을 해요. 부동산과 비슷하게. 그래서 부동산에 취급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그러면 준부동산을 얘기할 때 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 등인데 어디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내용을 딱 외웠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략히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이해해 나가서 문제 풀지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간단히 메모하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를 한번 듣지 말고 오늘 수업 듣고 끝내지 말고 나중에 영상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한번 보기 전에 이렇게 쭉 시간 돼서 7시간 정도 딱 한번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면 한 2번, 3번 정도 정리하면 50점을 안정적으로 맞는다라면 그 뒤에 응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산 문제라든지 하나씩 추가한다라면 학기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수업 듣고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고, 자, 두 번째 정착물을 얘기했을 때, 자, 원래는 움직이는 물건이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딱 붙여져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이때 이제 건물이나 토지에 어떻게 붙어줘야 되냐? 오랫동안 단단히 잘 이유 있게 붙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토지 정착물을 봤을 때, 자, 독립과 종속 정착물이 있는데 이 독립은 토지와 독립된 거예요. 토지와 독립됐다는 건 토지와 토지에 붙어지는 정착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와 토지 위에 붙어지는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자도 이 정착물의 소유권자와 토지의 소유권자가 나눠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딱 4개만 규정하고 있어요. 외워놔야지.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얘는 건물은 등기부에는 소유권자, 얘도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에는 소유권자, 명인 방법은 이름을 밝힌 사람 거, 재배되는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거지 토지 주인과는 상관이 없이 별개의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지만 별개의 소유권자가 있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그러면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임목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나무만 등기할 수가 없다. 임목 등기는 수목의 집단만을 임목 등기할 수 있다. 한 그루는 안 되고 수목의 집단만 임목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자, 이것 뺀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은 다 종속 정착물. 어디에 종속된 거?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붙어져 있지만 이 정착물들은, 이 나머지 종속 정착물은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없고 당연히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개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으로 취급되지만 토지에 속한 상태로 중개되거나 거래되는 걸, 이걸 종속 정착물. 나머지 축대, 도로, 교량, 제방, 국어 뭐라고 한다? 인공수로 또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기억해놔야죠.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고 나왔어요. 알아서 자라는 나무예요.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종속 정착물로 취급한다. 정착물 취급한다. 맞아요.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맞아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토지에 종속된 걸로 취급되는 걸, 이걸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식물과 식생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정착물이고, 건물에 붙어져 있을 때도 정착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붙어져 있으면 돼요.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자, 그러면 제거했을 때 또는 분리했을 때, 분리 시 이걸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떼어냈는데 건물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떼어낼 때 뭔가 손실이 없다라면 이건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시 손상이 있어야 정착물이다. 얘 주의해야 돼요. 뭔가 손상이 있으면 뭐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정착물이 아닐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떼어낼 때 문제가 일어나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시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다. 자, 용도에 맞게 제작되거나 설치 의도가 있으면 이유 있게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붙여야 오랫동안 붙일 이유로 붙였던 거지. 임차인이 붙이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붙여야 된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니까 뭐다? 동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착한 거,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일시적으로 만든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시험에 자주 안 나오지만 요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가식 중인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을 얘기해요.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니라 임시로 잠깐 심어놓을 목적으로 붙여놓은 거. 잠깐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뭐다? 동산이다 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자, 얘는 경작 수확물이라고 나왔어요. 경작 수확물.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있는 벼가 베어내서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다? 동산이겠네요. 정착물이 아닌 거죠. 요즘 최근에 나온 게 경작이란 말이 들어간 거 잘 봐야 돼요. 경작.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재배되고 있는 경작물, 농작물, 경작물 이렇게 나왔어. 재배되고 있는 경작물, 진행 중인 거예요. 붙어져 있는 경작물은 독립정착물.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이건 종속정착물.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인데 독립된 거, 종속된 거.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나오면 떨어진 거니까 이건 동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자, 나무도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나무 했을 때 등기되었다. 이건 독립정착물. 명인 방법이 있더라. 독립정착물.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잠깐 심어놓은 나무는 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석해야 이 정착물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맞출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을 나라에서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암기 코드.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건, 금, 투, 기관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건금투 기관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얘기할 때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아요.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건설업, 건축업. 특히 만약에 여기에 건축 및 공급업 이런 말 나왔다. 틀린 거예요. 개발 및 건설업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건설업, 건축업 관련 없고 금융업이나 투자업 관련이 없어요. 금융업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투자업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투자를 사고팔고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투자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어요. 투자업 안 된다. 자,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는데 관리업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부동산을 꼭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기타 부동산 시설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철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건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 문제가 나왔는데 건금투 기관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틀리고 넘어가도 될 거. 건금투 기관은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업을 나눌 때 크게 이제 이 부동산을 임대 및 공급업,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업이겠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고객에게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죠.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과정을 이걸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고객,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거. 자, 크게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구분되는데 자, 임대 및 공급업을 나눌 때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단독으로 쓰이는 건 없어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 그래요. 개공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다 뒤져봐도 부동산 공급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동산 공급업은 없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구분하면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개공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인데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사후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가 사후고 서비스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관리업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중개도 의뢰인에게 중개, 컨설팅, 자문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의뢰인에게, 감정평가도 의뢰인에게 하는 거예요. 다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구분하고 이제 이 부동산들이 어떤 부동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부동산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은 가능한데 얘가 중요하죠.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타 부동산 시설에 해당되는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용은 주택이고 주택, 비주거용은 상업용이나 사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용. 기타는 시설, 철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 이런 시설들을 얘기할 때 기타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놔야 이게 이제 표준산업 분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건금투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외워놔야 되고 자, 임대 및 공급을 구분하면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되고 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서비스업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만큼이 즉 관리업도 서비스업이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도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니까 다음 중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문제를 기본적으로 많이 내요.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근데 주의할 건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에 대리업도 포함되고 있죠. 중개 및 대리업. 우리가 공인중개사 하면 경매대리, 중개대리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상담, 투자 컨설팅, 감정평가. 이게 이제 새로 생겼는데 분양 대행업도 야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이게 작년 12월 달에 새로 추가되었어요. 근데 이걸 답으로 삼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것도 하나 있더라, 이런 거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있더라 정도만 추가되었다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건금투 기관 무조건 외워놔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업이라고는 없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부동산을 봐야 돼요. 여기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토지의 분류. 이건 뭐 매년 나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외워서 절대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좀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덕지덕지 단어를 붙이긴 하겠지만 이 토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정리해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닥에 있는 토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에 있는 토지, 가장 넓은 토지의 분류 나오면 포괄적 개념의 부지라고 나와야 되고, 부지.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거, 두 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한다? 택지예요. 자,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 건부지지. 건부지인데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택지라고 나와야 돼요. 택지. 물론 건부지도 택지의 일종일까요? 건부지도 택지의 일종일까요? 당연해요. 건부지도 택지의 일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택지를 건축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고도 하죠. 대지라고도 하고. 자, 용도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학개론에서는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구분해요. 용도지역은 딱 3개밖에 없어.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뭐가 3개가 뭐냐면 택지, 농지, 임지, 이 3개만을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도지역이란 말 대신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 중이다라고 나오면 후간, 후보지라고 나와야 되고, 용도지역 내에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내에서라고 나오면 이내, 이렇게 외워야죠. 이내, 암기 코드로 이내, 이렇게.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 자, 등기 등록 단위, 가장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등기부에 등록하거나 공적장부에 등록할 때는 무슨 별로? 필지별로 등기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필지별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평가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각각 평가해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이때 개별은 필지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할 때 개별로 평가하는 구분 단위가 뭐냐 그러면 필지예요. 필지. 이걸 등기 등록 단위라고 하고, 자, 등기 등록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될 거예요. 지번이 부여되는 거. 자, 등기 등록 단위가 가장 중요한 거 필지. 자, 가격 정도가 비슷한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획지.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를 획지라고 얘기하고, 자, 경사진 걸 뭐라고 하냐면 법지라고 얘기하죠. 이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됐어요. 등기부는 있지만 경사져서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등기부는 있는데 활용 가치가 없는 걸 법지라고 얘기하고, 자, 해변 토지, 이 빈자가 물가빈이에요. 물가. 그 바닷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그래서 바닷가 근처의 토지를 빈지. 자, 얘는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바닷가다 보니까 활용실익이 많을 수 있는 이 해변 토지를 빈지, 물가빈, 빈지. 자, 도로 접속면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토지예요. 우리가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길을 못 찾는 토지를 맹지. 건축법에서 도로하고 접하지고 있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자, 이 맹지에서 옆에 있는 토지를 일부 사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돼서 한쪽은 좁은 도로로 접해져 있는데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걸 주머니 모양이라고 해서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한다. 자루 모양의 대지.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자가. 얘는 대지이고 얘는 주머니 대자를 써서 자루 모양 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한글로 나온다면 이 말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고, 나지. 요즘 얘가 중요하죠. 나지. 깨끗한 토지죠. 깨끗한 토지.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뭐하다? 받는 상태다. 우리 학개론에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무조건 공법상의 제한 나오면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나대지라는 것도 있어요. 나대지. 자, 나지예요. 나지인데 이 대자는 뭐냐면 지목이에요. 지목이 대인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적법에서 토지를 분류할 때 우리 학개론에서는 이렇게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 여러 개 있지만 지적법에서 토지는 지목으로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기할 때 28개의 지목으로 등기를 해요. 지목으로 등록을 해요. 이때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대지는 지목이 대이면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 근데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대지. 그러니까 지목이 대이면서 나지인 토지를 나대지라고 한다. 근데 이건 얘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35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정착물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 문제에서 사법상의 제한과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공법상의 제한 받는 상태. 자,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를 건부지, 건물이 있는 부지라고 해서 건부지. 자, 물 밑에 가라앉은 토지 나오면 이건 포락지. 자, 포자는 포구할 때 포자예요. 배가 드나드는 포구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에 떨어질 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은 토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물에 가라앉아서 토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땅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근데 원래는 땅 주인이 있었어. 땅 주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확한 정의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토지가 침식되거나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어서 물에 가라앉았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토지를 이걸 포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물에 잠긴 토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이걸 포락지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땅 주인이 있었는데 얘가 침식되어서 물에 잠겨가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토지를 포락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3월 모의고사에 여기에 공적 장부에 등록된 토지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런 말 나올 때 포락지란 말을 쓰고, 자, 건축 바닥 면적을 제한 빈 공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공지, 이 공자가 비워질 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토지가 있는데 얘는 택지일 수도 있어요. 택지고 건부지일 수도 있고 필지일 수도 있어요. 내 땅 범위다 그럼 필지라고 얘기할 거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라면 건부지, 건물이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택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건물을 여만큼 지었고 건축 바닥 면적 이거고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한다. 공지. 자, 그러면 건폐율이 상향됐다는 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넓게 짓는다라면 공지의 면적이 뭐 한다? 줄어든다. 건폐율과 공지는 반비례 관계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요즘은 얘를 좀 봐야 돼요. 요즘 출제자가 너무 이제 토지 분류가 많이 나오니까 좀 구석에 있는 토지 분류를 내려고 해요, 출제자가. 자,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도시토지라고 나왔어요. 자, 도시토지는 개발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건 건축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택지를 얘기하겠네. 그래서 도시토지라고 얘기하면 개발할 수 있는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택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택지인데 비워뒀대. 건물을 안 지었대. 바람직하지 않게. 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 투기죠, 투기. 투기적 요소로 알받게 한 거야. 건물 안 짓고. 야, 그래서 투기한 거니까 세금을 많이 물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공안지세를 물렸다가 세금을 물린다고 난개발이 막 아무렇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바로 폐지된 거죠. 공안지세 폐지된 거.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공안지, 비워둔 한지. 우리가 한지라고 얘기하면 한가로운 토지예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한지라고 하는데 비워두면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공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워두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인데 건물 안 짓고 있다? 공안지. 자, 쉬게 하면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쉴휴죠. 쉬면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거 재배하면 인삼이 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재배가 안 돼. 그러면 한 1년 정도 쉬면서 퇴비나 비료 놓고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얘랑 비슷한 놀리는 토지가 있어요. 놀리는 농지가 있는데, 놀리는 농지. 농지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놀리고 있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휴지라고 해요. 유자 기억해놔. 유자. 유원지 뭐 하는 곳? 놀러 가는 곳. 그래서 놀리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유휴지라고 나와야 돼요. 이 농지를 토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농지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 안 짓고 잡초만 막 무성하게 놀리고 있어. 이걸 유휴지라고 얘기해요. 유휴지. 유원지 생각하면 놀러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놀리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유휴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어렵게 내겠다, 답을 어렵게 삼겠다 그러면 이 공한지, 그 다음에 휴한지, 유휴지. 요즘 경향이 그래요. 출제자가 이걸 내려고 자꾸 뭔가 눈치를 주고 있어요. 다른 문제를 보면, 자, 고합선 아래의 토지, 선 아래 하자, 지해서 선하지, 선하지. 자, 개발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소예요. 원래 바탕소. 그래서 원래 토지. 이걸 그래서 원지라고 돼요. 원래의 토지, 원지, 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우리가 표준지, 공시, 지가라고 하죠. 표준지, 공시, 지가라고 할 때 뒤에서도 읽으면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 지가 공시 위해 선정한 토지를 표준지, 표준지. 이걸 표분지로 속여내는데, 표분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측정한, 지가 변동률 측정을 위해서 선정한 토지 나올 때는 표분지. 이건데 우리가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건 표준지. 표분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답으로 내지 않을 거예요. 자,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했다라고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지가 이렇게. 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 덩어리라고 해서 일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덩어리 토지를 일단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덩어리 토지니까 일단지라는 말은 그대로 그냥 생각할 수 있어. 공부 안 한 사람도.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문제를 낸다면 얘를 속여냈어요. 감정평가에서. 여러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필지 이상이라고 나오면 안 돼. 두 필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 개 이상을 여러 개라고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이렇게 얘가 갑의 땅이고 얘가 을의 땅인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갑과 을의 땅에 걸쳐서. 그러면 갑과 을의 땅은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덩어리다라고 얘기해서 갑과 을의 토지를 합쳐서 뭐라고? 일단지라고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 내, 사실. 일단지니까 일단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 개의 필지니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일단지라고 한다. 근데 일단의 토지가 아까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것과 속여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얘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가격이 비슷한 이렇게 나올 때 얘는 획지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일단이 이건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일단지는 덩어리인데 중요한 건 두 필지 이상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이건 신도시개발사업이죠. 신도시개발사업. 자, 그러니까 신도시개발사업에 이거 시험 문제 보너스로 많이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공급자, 개발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자, 얘는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러니까 미개발 토지를 최초로 도시로 바꾼 거예요. 신도시니까 얘는 신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개발을 얘기한다. 자, 이때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 방식이냐면 환지 사업 방식을 취하는 거죠. 환지래. 그럼 원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도시토지로 바꾼 다음에 도시토지로 얘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미개발 토지는 땅값이 쌌었는데 도시토지로 개발된 땅을 돌려주니까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을 어떻게 해서 줄여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줄여서 돌려주죠. 그럼 남는 땅이 있을 거예요. 이 남는 땅을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하는데, 보류지. 보류지에는 이걸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채비지와 공공용지. 자, 그래서 환지되지 않는 땅이 있다라면 환지 사업이고,
환지는 되돌려주니까 무조건 재분배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고 나와야 되고, 신개발 환지사업이고 재분배다, 돌려주는 거죠. 자, 이때 환지되지 않는 토지가 있다라면 이렇게만 말았어요. 환지되지 않는 토지.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해야 돼요. 보류지.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이라고 나오면 채비지. 그 다음에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를 제한 토지를 얘기할 때는 공공용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거, 돌려주는 땅을 뭐라고 한다? 환지. 자, 필요한 경비, 공사비죠.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는 채비지라고 한다.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해놔야 되고. 자,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은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느려요? 일단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신도시래, 도시래. 범위가 넓죠? 그럼 빠르겠어, 느리겠어? 느려요.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범위가 넓다.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니까 강제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초기 사업비는 커요, 작아요? 초기 사업비 나오면 땅을 사서 개발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땅 사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 얻어서 개발해서 개발된 땅 돌려주잖아요. 그럼 초기 사업비는 크다, 작다? 작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범위가 넓다, 속도가 느리다, 동의 절차가 많다, 초기 사업비가 작다. 이 정도는 상식이고,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문제가 나온다면, 35에 나왔어요. 한 번 문제 나온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에 쉽냐 어렵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개발이익은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죠. 내가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으로서 개발 사업을 하게 해줬더니 개발해서 얻어간 개발 사업에 따른 이유는, 이건 당연히 일한 대가니까 가져가는 건데, 개발했더니 땅값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해요. 이건 불로소득이죠. 이걸 정부가 야, 정상을 초과한 집가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이걸 일부 뺏어서 좋은 데 써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걸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부담금제죠. 자, 그러면 개발을 했대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지. 자, 돌려줄 때까지는 개발이익을 못 가져가. 원토지 소유자가 땅값 올라간 만큼 면적을 줄여서 받았으니까. 근데 돌려받은 다음에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가요. 이걸 정부가 다시 뺏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문제가 나온다면 걔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큰 단점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렵다. 그럼 개발 이익은 대부분 누가 가져간다? 원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이익 환수가 어렵다. 정리해놔야 돼.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자, 여기까지가 토지의 분류.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되고, 여기까지만 맞으면 정말로 출제자가 틀리게 맘먹고 난이도 최상의 문제로 내지 않는 한 그냥 무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키워드 정리해서 토지 분류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요즘은 토지 분류, 주택 분류 하나씩 나오니까. 자,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자, 공동과 단독을 외워야 되겠죠. 아파트, 연세, 가중, 이렇게 외워놔야죠. 아파트, 연세, 가중. 물론 여기에 기숙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단독이 들어가 있고, 고위공무원이 사는 공간이 단독주택,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 공간도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만한 거, 아파트, 연세, 가중, 그 다음에 숫자가 4433, 그 다음에 66, 이렇게 66, 그리고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연세, 가중, 4433, 66,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외워놔야 돼, 무조건. 자, 아파트는 바닥 면적의 합과 상관없이 5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층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계층이라고 나와야 돼요.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이 층수의 합을 계층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층 나와야 되고, 이때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건 이건 한 동에
바닥 면적의 총합이에요. 한 동의 바닥 면적의 총합, 한 동의 바닥 면적, 연면적의 합을 얘기할 때 66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파트 연세 가중 443366 첫 번째만 초과.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얘와 얘는 구분이 돼요. 얘는 이하지만 얘는 초과고 이하니까 구분이 될 거고, 근데 얘와 얘가 구분이 안 돼. 세개층 이하 660 이하, 세개층 660 이하니까 이때 구분할 때 이 다중주택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라고 나와야 돼요. 얘는 옛날 하숙집이라 그랬죠. 독립된 구조가 아니어야 돼. 자, 누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 학생과 누구? 직장인.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얘는 하숙집. 자, 다가구는, 자, 그런 말 없이 얘는 19세대 이하라고 나와야 돼요. 다가구 19 이렇게 돼야 돼요. 다가구 19.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적게 있냐 많이 있냐를 20개를 기준 잡는 거예요. 20개 이상이면 많이 있는 거야. 20개 이상이니까 20개 포함해서 20개 이상이면 많이 있다. 그러면 적게 있다를 얼마라고 해야 돼요? 19 이하라고 해야 돼. 20 이하는 없어. 19 이하이거나 20 이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 20까지가 많은 거예요. 20 이상이면 많은 거, 19 이하면 적은 거. 20을 기억해놔야 돼.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어찌됐거나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가구 19 이하죠. 이하니까 19 포함된 거지. 그럼 많이 있는 건 몇 개 이상이야? 2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통해서 많이 있는 건 20 이상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연세 가중 443366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죠. 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5층이에요. 5층 건물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쓰고 있어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각 이 바닥 면적의 합이 얘들의 총 얘가 600제곱미터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개층? 4개층이지. 4개층이고 주거 수는 층수가 몇 개? 4개니까 4개층인 거예요. 그럼 4개층 이하에 해당되는 건 연세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4개층까지는 연세. 연립 아니면 다세대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다세대라고 해야 돼. 다세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계층을 얘기한다. 이 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분류할 때는 계층, 주택으로만 쓰이는 층수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준주택. 주택이 아닌데 주택에 취급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자,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 준주택 네 가지 외워놔야죠. 다기오노 외워놔야 되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300세대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가 완화돼야 돼요. 즉 빠르게 쉽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적은 규모의 아파트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없어야 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얘가 바뀌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세와 얘가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얘 좀 기억해놔야 되고, 원래 원룸형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다가 소형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얘가 이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얘는 35에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36회는 안 나올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아파트인데 세대가 구분해놔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공간을 나눠놨다.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얘 특징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답으로 딱 나와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기억해놔야 돼요. 자, 기숙사인데 임대형 기숙사래요. 그럼 당연히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기숙사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기숙사니까 공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건축법에서 아파트 연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 기숙사는 그러니까 공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있어야 되겠지.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몇 개 이상? 2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20실 이상,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됐어요. 최근에 얘가 나왔으니까. 다가구는 몇 세대? 19세대 이하. 이때 기숙사는 공동이니까 몇 실 이상? 20실 이상. 임대 목적인 기숙사인데 20실 이상.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요즘 최근에 이제 얘를 소개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특성. 속도를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45분 지났어요. 어찌됐거나 6시 25분 내에는 끝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토지 특성 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적 특성이 4가지가 있어. 부부연계,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얘들은 물리적인 성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개론에서는 물리적 뭔가 되면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 물리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물리적 위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렇게 나와야 돼. 무조건 물리적 나오면 불가능하다.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그럼 이걸 해석만 하면 되겠죠?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무슨 성?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물리적 공급이 나왔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양을 늘릴 수가 없다를 얘기해요. 무슨 성? 부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물리적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적 감가 뭐예요? 마모 파손 얘기했죠? 토지는 마모 파손이 있어, 없어? 없어. 소모가 안 돼. 무슨 성? 영속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 물리적 감가를 세금을 낼 때 물리적 감가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물리적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물리적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야. 눈에 보이는 걸 똑같은 걸 대체할 수가 없다. 같은 게 없다. 무슨 성? 개별성. 자,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적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 나왔어. 물리적 나오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나와야 돼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단원 주택시장 분석에서 물리적 주택으로는 주택시장 분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택시장을 분석하려면 완전 경쟁을 가정해야 돼. 그럼 재화가 동질성이 있어야 돼. 근데 물리적 주택은 동질성이 없어서 이걸로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동질화시킨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주택 서비스 개념.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여러분들 모습이. 어쨌거나 다 버리고 물리적으로 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 안 된다. 자, 그러면 경제적 나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경제적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 자, 경제적이라고 해석해 보죠. 여기에 경제적 나왔어. 경제적.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나와야 돼. 된다. 경제적 위치가 변적이다. 이제 생각해야지. 경제적인 위치가 변할 수 있어? 그럼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 위치 가변성으로 경제주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이라고 나왔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대. 공급? 땅이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늘릴 수가 있대. 이 말은 뭐냐면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넓힐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죠. 용도를 바꿔서요.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용도죠. 용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용도를 이용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용이 나오거나 용도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용도의 다양성. 그럼 용도가 다양하면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용도 전환할 수 있어요. 이용 전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용,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넓힐 수 있다.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생각하면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성.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 만들지 못하네? 부증성. 물리적 감가가 안 되네? 마모 파손 안 돼? 없어지지 않는 거? 영속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해? 같은 게 없다는 얘기네. 개별성. 자, 그리고
경제적 위치가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위치의 가변성. 요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걸 다른 말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넓히는 거지.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지. 그럼 용도 나왔으니까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어렵지 않고 기본적으로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경제적 나오면 된다. 라고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게 하나 나왔어요. 자, 경제적 감가가 나왔어. 경제적 나왔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 이건 뭐냐면 경제적 감가에 우리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어요. 외부 지역에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자, 이 부가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외부 효과와 관련돼 있고 지역화, 국지화, 지역마다 다른 거,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지역 분석과 관련돼 있는 거고, 부동성이 답인데 없으면 인접성. 이 경자가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 이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 이 합자는 적합의 원칙이에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가 이게 적합 원칙이에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 감가는 있어요, 없어요? 토지에.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가치 떨어지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과 관련돼 있다? 부동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 하나를 연결 지어야 돼요. 얘가 이제 최근에 처음 나왔어. 전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처음.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적 나오면 된다.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석한 다음에 이게 뭐와 관련돼 있지를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 감가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감가를 잠깐 얘기하면 감정평가에서 배우겠지만 감가 요인에 세 가지가 있어요. 물, 경, 기. 이 기자는 기능적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얘는 물리적 감가 뭐? 마모 파손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고, 얘가 중요하죠. 이제 기능은 건물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전기 장치 이런 것들이 기능이에요.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죠. 내부 구성 요소가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감가가 일어나는 게 기능적 감가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는데 화장실이 50평 아파트인데 좁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감가가 되겠죠? 무슨 감가?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능적 감가. 큰 상가가 있는데 좁은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엘리베이터 설비가. 그럼 감가가 일어나겠죠? 이 설비가 문제니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자, 그때 이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경제적 감가. 이거 관련된 암기 코드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감가윤에 물리적 감가 나오면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 파손, 경제적 감가 나오면 외부 환경과 관련된 거, 기능적 나오면 야, 건물의 기능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지, 설계, 설비지 이런 관련된 감가가 나오면 기능적 감가. 이 세 개 구분해야죠. 앞에 복합 개념 또는 종합 이렇게 나오면 법경기였고, 이제 감정평가로 넘어가면 물경기예요. 이 물리적은 기술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자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 감가 나왔대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일단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럼 뭐가 관련돼 있지?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지,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뭐?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성. 자, 그럼 나머지 해석해보죠. 자, 임장활동 현장에 임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 부동성. 자, 없어지지 않고 소모가 안 된다. 영속성.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야 돼요. 개별성. 자, 수급 조절이 어렵다. 자,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대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야.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건 같아지기 어렵다. 만들지 못하니까 서로 살려고 그래. 그럼 수요가 뭐 한다? 커지겠죠. 만들지 못한대.
공급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와 얘가 같아지기가 어렵겠네. 그럼 만들지 못해서 살려고 하고 만들지 못하니까 공급이 어려운 거. 무슨 성? 부증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같아지기 어려우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가치의 정의가 뭐예요? 가치. 장래 편익을 땡겨와야 돼. 과거에 돈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가 높으려면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장래 수익이 보장돼야 돼. 그래서 얘들은 장래 수익을 땡겨와야 돼. 수익하는 법이 뭐예요?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하는 법이에요. 장래 수익이 있어야지. 그럼 토지는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뭐 때문이다? 영속성.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니까. 장래 수익 보장해 주는 건 영속성. 자, 지역화 국지화. 중요한 건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야. 지역마다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까 외부 지역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었고, 부동성. 자, 집약적 이용한다. 땅값이 비싸졌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지니까 집약적 이용하는데, 비싸진 이유가 만들지 못해서 희소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싸져서 집중적으로 이용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성? 부증성. 자, 앞으로 이제 정보 나오면 뭐? 개별성이에요. 꼭 기억해놔야 돼. 정보. 같은 게 없어서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만드는 개별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정보들을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찾아내기가 정보가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숨겨져 있다. 같은 것끼리 묻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기 어렵다. 같은 것끼리 묻기가 어려우니까 개별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자,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대요. 이런 지역의 토지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를 이 지역에 내야지 다른 지역에 낼 수 없어라고 하는 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 자, 규제가 용이하다, 숨길 수가 없어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감출 수가 없어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규제하기가 용이하다,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외우지만 이따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와서 질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가고,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는 건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니까 희소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대가 비싸진다. 지가가 비싸지면 임대료도 비싸지겠지. 부증성.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되돌리는 걸 가역이라고 하는데 어렵다. 다시 원래로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개발 관리해야 돼. 잘못되면 원래로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장기적 배려의 두 가지. 이런 게 어렵게 낼 때 출제자가 내는 거예요. 장기적 배려는 영속성도 될 수 있고 비가역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아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하. 부동성인데 없으면 인접성도 답이 될 수 있다. 외부 효과, 외부 환경.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학교에서 엄청 중요하죠. 임대료 수입과 가치 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요. 임대료 수익이 보장돼. 자본이득은 가치가 오른 만큼이죠. 아까 가치를 만들려면 장래 수익을 땡겨야 된다 그랬어. 그럼 장래 수익 보장해 준 게 뭐? 영속성.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건 영속성이고. 자, 토지 공개념.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더라. 공익을 우선한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땅은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개인 권리를 제한하면서 수용을 통해서 토지 정책을 펼 수 있어요. 강제성을 가지고. 이건 만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토지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만들 수 없어서. 부증성. 사실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반드시 내야 돼요. 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질이 이거야. 사람들이 뭔가 수용할 때 갈등이 야기되고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야, 내 땅인데 정부가 강제로 수용을 해간대. 불만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토지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 권리를 제한하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왜 그러냐를 또 시작되면 부증성이에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인 권리를 제한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토지에 관련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 토지에는 무조건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개인 권리보다 공개념. 자,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자,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아까 소득이득을 관련 지는 건 영속성. 재고 시장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쓰던 걸 거래한다. 중고 거래한다. 이건 영속성. 자, 그 다음에 얘도 사실 중요해요. 감정평가에서는 여러 번 나왔어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증성. 그 다음에 여기 이용이 나왔죠. 아까 용도 같은 말이 이용이에요. 용도, 이용 나오면 무조건 뭐? 용도의 다양성을 찍어야 돼.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용도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게 출제자가 어렵게 낼 때 좋아한다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과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두 가지다.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한 시간이 다 갔어요. 어제 열심히 하겠지만 빠르게 집중해서 한번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아는 거지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연관성을 가져서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어차피 오늘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냥 쉬는 시간 막 놀고 떠들고 하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2단원 배울 거 아니에요, 이제. 2교시에. 그럼 2단원 관련된 암기 코드 정도는 쭉 읽어봐야 돼요. 즉 받았던 자료 중에 뒤에는 암기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단원 암기 코드 쭉 읽어보시고 이제 이걸 배우겠네 라고 해석하면서 정리 좀 할 거예요. 쉬었다가 보죠.